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재미있는 역사 정치 시간이죠.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기다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참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한 분이 굉장히 라이벌 즐겨 듣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책임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분 지난주에 지각하셨는데 책임감을 좀 느끼고 오셨을까요? 이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현입니다. 예. 근데 부끄럽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온 동네가 떠나가게. 제가 무슨 소리를 질렀다고요? 제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아니, 방송 시작하는데 또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이동형. 예. 아유, 진짜. 그 학교 다닐 때요. 예. 네. 누구야 놀자 하고 친구 이름 부르잖아요. 네. 그 이후로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 불러봤네요. 예.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양치기 소년이 된 기분처럼 한 번 지각했는데 말이죠. 매일 지각한 것 같은. 참. 예, 늘 아슬아슬하게 오다가 한 번 지각 제대로 하셨죠. 그렇죠. 예, 그게 진실입니다. 3번 지각했는데 뭐. 아우, 예. 참. 아니, 그만큼 많은 분들이요. 네. 이 작가님 시간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영혼 없는 대답 좀 하지 말고요. 아니, 감사해서 감사하다는데 왜. 예. 감사해요.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피곤한 목소리 빨리 지우시고요. 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네,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저희 그 스튜디오에 약간 콘솔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네. 저도 키가 작은 네. 편이었고 서로 지금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얼굴이 안 보여. 우리 이 작가도 작고. 저 웬만한 게스트들 얼굴은 다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지금. 뭔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무슨 이상한 것들이 막혀 있어요. 아니, 이 작가님 그럼 자리를 좀 옮겨줘요. 전 이 자리가 좋습니다. 왜? 늘 앉던 자리니까. 아니, 지금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예,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마치 왜 컴퓨터네요. 교탁 밑에 숨어가지고 나쁜 짓 하는 학생 마냥 뭔 짓 하려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키 작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유, 진짜 둘 다 키가 작으니까 이런 맹점이 있네요. 예, 처음 느껴봤습니다. 예. EJ에서 민비 특집 하시고 나서 또 후폭풍이. 뭐 충분히 예상했던. 왜 저희 이항대 민자영 했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거보다 지금 더 예.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서 예방주사를 한 방 맞았지 않습니까? 네. 이하응대 민비에서 맞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다시 그걸 또 했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논란이 좀 심해져서 내가 민비 특집 2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근데 저 진짜 답답한 게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 호칭부터 시작해서 그게 결코 격화시키는 호칭이 아니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니 그냥 까고 싶어 까는 거예요. 까고 싶어 까는 거고 뭐. 답답하더라고요.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래야지 뭐.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김재규대 차지철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해에 저희가 성산문대 신숙주 다룰 때요. 네. 김재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랬나요? 예, 그때 얘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 작가님이 그 김재규에 대한 결론을 딱 내려주셨는데 네. 이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네. 지난주에 어디서 끝났냐면은 네. 이종찬 이종찬 장군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사실 이종찬하고 검색을 하면 세 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쩌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설명부터 좀. 이종찬 장군은 사실은 친일파 집안의 자식이에요. 친일파 집안의 자식인데 사실인데 뭐. 근데 이분이 일본 육사에 들어갔거든요. 일본 네. 육사 들어갔는데 나름 이제 또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사상이 있는 분이고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일파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뭐 공작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자작 자기를 자기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또 상시 개명을 끝까지 거부했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본 육사를 들어가서 뭐 그 무공 훈장 이런 것도 받았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한국군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당시에 한국 군인의 70% 이상이 다 일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 양반도 그냥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육참 총장까지 올라가는데 이 양반이 그 항상 늘 갖고 있던 군인에 대한 그 지조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군인의 ABCD죠, 이거는. 네. 그런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전쟁 중임에도 백성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기 권력만 잡을 민비랑 똑같은 거지. 저 깔때기. 예. 그래서 전쟁 중임에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이제 이용하려고 이거는 이제 전두환하고 똑같네. 그래서 육참 총장인 이종찬 장군에게 부대 파병을 요청하죠. 그런데 거부합니다. 안 된다. 군인들이 정치 개입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잘립니다. 그래서 이게 잘리고 나서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백선엽 장군이게 되겠죠. 네. 요즘 우리 군대에서 무슨 뭐 영웅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백선엽 장군, 친일파 그 백선엽 장군이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이승만 대통령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나라를 막 같이 말아 드셨다. 뭐 그런 겁니다. 예, 이때 그 육군 훈령 제 217호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촉구하는 명령서로 이제 이분의 이름을 걸고 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군은 국가 민족의 수호를 유일한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기관이나 개인에 예속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변화무쌍한 정사에 좌우될 수 없는 국가와 더불어 영구불멸하여야 할 신성한 국가의 공기이므로 군인의 본분 역시 이러한 군 본연의 사명에 귀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된 자 수화를 막론하고 국가 방위와 민족 수호라는 본분을 떠나서는 일거수일투족이라도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 육군 중장 이종찬 하고 나왔는데요. 정작 이 훈령문을 작성한 게 바로 박정희라고. 그래요. 예. 그런 거죠. 뭐. 굉장히 저는 그 이종찬 장군 조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일화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예.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은 이종찬 특집을 한번 해야겠다.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하면 라이브를 할 사람이 누가 갖고 이종찬 대 백선엽 이렇게 할까요? 좋다. 그거 좋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하죠, 뭐 그럼.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종찬 얘기를 왜 했냐면요. 김재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스승이자 멘토로 삼았던 게 바로 이종찬 장군이었고, 이종찬 장군도 김재규를 이뻐라 했고, 네. 항상 구명을 해줬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건 뭐냐면은 김재규가 이종찬을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종찬 장군의 어떤 이런 면모에 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종찬의 저 모습 그렇지 군인은 저거지 이렇게 아마 생각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가 터질 때 김재규가 이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이종찬 장군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쿠데타 때 5.16 쿠데타 때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사까지 받았어요. 네, 혁명군사령부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박정희가 이제 풀어주라 그래서 풀려난 거죠. 뭐 자기 군 후배고 또 육사 동기고 또 자기랑 너무 맞는 게 성격도 비슷하고 뭐 살아온 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풀어주라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호남 비료 사장으로 가죠. 김재규 씨가 네. 호남 비료 사장 가는데 그러니까 차지철이 쿠데타에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던 거에 반해서 김재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호남 비료 사장으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있었는데 이 1년 동안 있으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공장을 완공했고 공장 준공식을 마친 63년 9월 원대 복귀를 희망해서 육사단장으로 임명돼서 군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때 박정희는 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죠. 이때는 윤보선 전 대통령과 맞붙어서 네. 간신히 이겼죠. 간신히. 그래서 박정희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때 김재규는 군으로 가고 차지철은 군을 떠나서 국회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만으로 아마 28, 9세쯤 됐을 거예요. 차지철이 국회에 들어간 게. 1934년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3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전국구 의원으로 들어간 거죠. 공화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뭐 외무위원장 뭐 이런 것도 하고 공화당 내에서 나름 중진 의원으로 결국 사선 의원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네. 중진 의원으로 임을 떨치고 있었는데 국회에 들어갈 쯤에요. 차지철은 송희성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곧 이혼한 것 같아요. 곧 이혼한 것 같고 윤백희 또는 윤보영이라는 이름을 쓰는 여성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사이에서 딸을 셋 두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여자인 송희성하고 왜 이혼했는지는 모르죠. 뭐 우리가 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남의 개인사를 뭐 왜 이혼했지, 그죠? 그런데 1991년에요. 중앙일보가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연재물을 씁니다. 이제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이 연재물을 통해서 송희성이라는 차지철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끼가 넘치고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에? 그 송희성 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끈하지? 그래서 송희성은 명예훼손으로 중앙일보를 걸어 넣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 왜 했냐? 일단 이 사실 자체도 왜곡이다. 나는 끼도 없고 남자관계가 복잡하지도 않았다. 말이 안 된다. 이 얘기고 또 하나 차지철과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이랑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새로운 남편이 내 지금의 와이프가 옛날 차지철 부인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거야. 그걸 숨기고 결혼한 거예요? 숨기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이 기사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도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졌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고발한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의 어떤 이런 잘못된 기사 하나로 가정이 파탄나는. 아유, 조중동 기사로 가정 파탄한 사람도 꽤 많을걸요. 그러니까요. 예. 이 나쁜 놈들 말이죠. 또 우리 언론들 하여튼 문제야. 아유, 이 작가님도 조심하세요. 저요? 예. 저는 그런 거라도 써주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중에 정말로 그게 멘탈 갑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니 본인 멘탈만 갑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족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야죠. 저를 만나는 사람도 저랑 비슷하겠죠. 아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지. 제가 자식을 낳으면 그것도 누굴 닮겠어요?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우, 가족 전체가 이 작가 같으면 참 볼만하겠네요. 예.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 법원은 이 양반이 이제 2억 원의 손해배상. 91년에 2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 있죠.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엄청난 돈인데. 예. 손해배상을 냈고 결국 법원은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중앙일보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2억 원을 했는데 2천만 원이요? 10분의 1?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이거 얼마 이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은 진짜 많아봐야 500만 원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실형도 아니잖아요. 벌금형이잖아요. 그래 저도 책 쓸 때 500만 원 낼 각오하고 써요. 아직까 500만 원 내지 뭐 이렇게. 보통 500만 원인데 그 당시에 그럼 2천만 원이 판결을 난 거는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일보가 잘못했다는 걸 법원이 크게 인정한 겁니다. 이게 23년 전 사건이 91년 전 사건 아닙니까? 91년 얘기하니까 또 23년 전 사건이 갑자기 떠오르네. 91년 2년도에 이해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일어났죠. 그해 4월 26일 날 명지대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에 쇠파이프에 맞아서 그렇습니다. 숨졌고 5월 8일 날 전민련의 김기설 씨가 분신 자살을 하게 되죠. 상황에서 뛰어내렸죠. 예. 분신 투신 자살인데. 그리고 이제 이제 김기설 씨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필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네,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공안정국입니다. 그게 왜 공안정국이냐면 당시에 수서택지 비리 터지고 말이죠. 노태우 정권 말기죠. 91년이니까. 여러 가지 대구 패널 사건 터지고 국회의원 뇌물 사건 터지고 터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국민들의 어떤 민주화 열기도 커지고 자기들의 실책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공포 정치를 하려고 그래서 공안정국으로 몰아갔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이가 늘 하던 게 공안이야. 주특기죠, 주특기. 그래서 김기춘이가 지금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이 되자마자 한 게 공안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석기 그것도 다 내라는 모도 비서실장 되고 나서 터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안이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이런 건데 23년 전에도 그랬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기춘이었고 그래서 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이때 또 안타까운 게
김지아 씨가 말이죠. 조선일보에다가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따오 말도 안 되는 사설을 썼어. 칼럼을 썼죠. 그래가지고 또 서강대 박홍이 또 대학생들이 죽는 뒤에는 그때 10여 명, 13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 울문에 차서. 이게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끊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으로 어떻게 민주화에 희생을 한 건데 김지아 같은 사람 이따오 죽음의 구판이란 말하고 박홍은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 사주하는 학생들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론을 띄워주고 검찰이 공안정국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강기훈이가 유서 대필 사건 했다 조작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새끼들은 좌파 저놈들은 친구의 죽음마저도 사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때 이후로 운동이나 재야 인사들의 민주화 운동이 싹 사그라든 겁니다. 그 당시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93년도에 서강대 입학을 했을 때 박홍 총장이 총장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사실 그 당시에 박홍 총장이 TV에 하도 여기저기에 나와서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시사 관련 발언도 워낙 많이 하고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게 참 슬픈 게요. 그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방송만 보고 박홍 총장이 되게 저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분 때문에 서강대가 좋은 학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사람 누구죠? 김동길. 이게 뭡니까? 연대 김동길 교수님이요. 예. 진짜 박홍. 요새 뭐 하는지 모르겠네, 박홍. 예. 근데 참, 지금도 저희는 이렇게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상파 방송만을 보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그 당시 저희들이 생각했듯 그렇게 잘못된 사실들을 접하고 있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김지아 지금 게시판에서도 그때 당시 기사 조선일보 기사 올려주셨는데요. 김지아가 쓴 거. 김지아 이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배신 땡길 줄. 와주테이 박쥐들이지 뭐. 네.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어요. 91년도 얘기를 하다가 그 차지철의 첫 번째 부인. 그렇네요. 네. 참 아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방송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방송에 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요.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배상을 했는데요. 재밌는 건 말이죠. 나중에 이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이 기사 연재물을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거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누가요? 김진. 그분이요. 네, 김진이 썼습니다. 최근에 또 이름 날리고 계신 그분이요. 그렇습니다. 대박. 진짜. 우리 진중권 교수가 존경한다는 김진이 썼습니다. 와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제가 첫 번째 여자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 윤보영이라는 여성과 재혼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기사에는 윤백희라고 또 나와 있는데, 이름을 바꿨는지 어쨌든, 윤백희, 윤보영은 이렇습니다. 근데 재혼했는데, 이 여자가 말이죠. 11.6 직후 도미를 합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지. 차지철이 그렇게 비명 행사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도미를 할 때 말이죠. 한국에서 대주 상호 신용금고 사건이라고 있어서 이게 완전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신용금고의 대주주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엄청난 돈을 슈킹하고 도망간 이렇게 날린 사건인데. 슈킹. 저 단어 진짜 좋아해. 한국에서 할 때 이 대주 상호 신용금고 사건을 일으켰던 김신일에게 14억이라는 거금을 사기 맞았어. 이 여성분이. 그 당시에 14억이 돈이 얼마입니까? 80년도니까. 예?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돈이 14억이라는 돈이 누구 돈이겠어요? 네? 또 이 사람이 도매했다 그랬죠? 미국 가서도 대저택을 차례차례로 구입합니다. 자기 동생 명의, 자기 엄마 명의 이렇게 이름을 돌려가면서 엄청난 저택을 구입했고 이렇게 재력을 과시했는데 이 돈도 누구 돈일까? 14억이라는 돈을 사기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가서 그 엄청난 집을 살 정도로 그 돈은 누구 돈일까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차지철이 권력 욕심은 있었으나 사생활이 깨끗하고 효자고 청탁을 받지 않았고 비리가 없었다.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미친놈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면 이 부인이 갖고 있던 이 돈은 누구 돈이냐 말이죠. 예?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 수많은 재산 14억이라는 사기를 맞고도 아무 소리 안 나고 미국으로 간 그 돈 14억이라는 돈을 툭툭 털 수 있을 만큼 그것도 80년대. 지금으로 물가 상승으로 따지면 한 200억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액을 차지처리가 그렇게 깨끗했으면 어떻게 지원냐 하는 거죠. 이런 책이 있어요. 청백리 차지철.
그런 책이 있어. 제목이 청백 차지철이라고 있어요. 소제목 뭔지 아십니까? 누가 차지철에게 돌을 던지자 이런 거. 아우, 돌 좀 던져야겠네. 내가 던질게 이씨. 여기 있다. 내가 던진다. 한두 개로 안 되겠어요, 돌은. 그러니까, 예, 바위덩이를 던져야겠네요. 네. 예. 근데 그런 책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요. 차지철은 한간의 소문과 달리 조선시대 황희정승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청백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역사를 모르는 양반이 글을 쓴 거지. 황희정승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청백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예. 누구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참. 예. 그래요.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아마 그 70년대 말에 차지철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지철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크리스찬들은 부정축제 이런 부분을 더 청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예, 청교도주의도 한때 왜 유행했었고 한 거 보면은 아니 그 크리스찬이라서 채용사 역할에 죄책감을 느꼈다면서요. 네. 근데 왜 부정축제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을 안 느꼈을까요? 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처럼만 사시면 다 행복한 나라로 되겠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돈에 초연하면 조용기 목사 같은 집안이 나오겠습니까? 벤틀리 타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아우, 듣고 계신 크리스찬들 진짜 기분 나쁘시겠어요. 예, 굉장히 불쾌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입니다. 일부의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안 그렇죠. 다들 열심히 사시고 청렴하게 사시죠. 그러나 이런 일부 인간들이 기독교를 모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그 대주상호 신용구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차지철의 14억을 포함해서 총 120억 원의 검은 돈을 사치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엘리트 권력자들의 정말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120억이나 사기를 쳤는데요. 이 120억 사기 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어. 나 사기 당한 적 없다니까 이러네. 참나. 아니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당하면 제 돈 좀 찾아주세요. 그렇지. 제가 사기 당했어요. 저 사람 꼭 처벌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니라니까 그러네. 난 사기 안 당했다니까. 그놈들이 왜 나한테 사기쳤다 그러지? 이상한 일일세. 이렇게 했단 거예요. 누군가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검은 돈이라는 거죠. 이게 검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임철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앙대학 총장인 사람이죠. 국회의원도 했었는데 당연히 한나라당 소속이지 뭐. 당연히라고. 예. 민정당 정책위의장 한 사람이었던데요. 이 양반이 중앙대를 만드는 사람이 이명신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네.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뭔가 관계가 있었던 이명신이라는 사람인데 이명신의 양자였습니다. 임철수라는 사람이 양자였고 또 재밌는 건 조선일보 방우영의 동서야. 참 지들끼리 다 해쳐먹네 진짜. 다 연결돼 있네요. 예. 그런 대표적인 사람. 이 양반도 아니라고. 나 사기당한 적 없다고 이랬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지. 참. 네. 예. 어쨌든 이렇게 내가 지금 왜 윤보영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냐면 윤보영이라는 이 양반이 이제 차지철이 죽고 나서 딸 셋만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시어머니만 혼자 한국에서 남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지철이 갖고 있는 돈을 다 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아파트 한 채만 남겨두고 다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지철의 어머니 노모가 그 집 한 집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 쓸쓸하게 그렇게 최후를 맞았죠. 교회에서. 그렇고 김재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와, 우리 그런데 대단하시네요. 우리 청취자들이. 오크마리님께서 바로 청백리 차지철한 책을 찾아가지고 되게 빠르세요. 지금 올려줬어요. 예. 야,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 지금 바로 주문해. 이동영 작가 굴욕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러면 바로 올라와요.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동영 작가 굴욕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네.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재규는 이제 호남 비료 사장으로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이 양반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공기를 1년간 단축시켰던 것도 잘한 거. 근데 공기 1년 단축시킨 건요, 군인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 군인 뭐 위에서 하람 그런 걸로 까라면 까 이거잖아요. 예. 다른 그 한계 성과는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차관을요 항상 미국하고 일본에만 받았죠. 근데 서독한테 차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요? 뭐 차관에 다변하라고 할까요? 차관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도 상을 받는. 이때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가지 않았어요? 아마 요거 딘 이야기일 겁니다. 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고전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맞아. 이때는 일본한테도 받기 전이죠. 왜냐면 우리가 한일 협정하고 1차관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받을 그 시점에 서독한테 받았다는 것은 김재규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여튼 그 돈으로 비료를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 조금 능력을 보여줬고 이후에 육광구 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칩니다. 이 육광구 사령관 보안사령관이 뭐냐면 요직, 군의 요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희가 김재규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총애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그런데 이제 3군 단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광구 사령관, 보안사령관 요직에서 3군 단장이란 것은 그렇게 요직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군대에서. 근데 일로 간 것은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이제 삼선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의를 여러 번 여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김재규 자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3군 단장으로 자기는 이제 뭐랄까 좌천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군대 얘기하니까 저번 시간에 말이죠. 제가 M60을 갑자기 생각나네. M60은 소총이라 그랬다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 아니 뭐 소총이라 기관총이지 M60은. 아니 그거 잘못 말할 수도 있지. 그게 뭘 그래 중요하다고. 이자가 군대 갔다 왔니? 난리를 치고. 아유 참 할 일 없는 양반들. 제가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제 군대 가면 주특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M60이었어요. 내 주특기가 M60이었다니까. 대박이죠. 네. 여기서 더 대박. 그런데 저는 M60을 싸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예요? 그 말이 왜 빵구야? 그런 당나라 군대 있어요. 주특기는 60인데 네. 총은 M16 주고. 네. 이 말하기 복잡해요. 할 때 그런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거든요. 예비군 교육하는 거. 네. 그러니까 주특기가 M6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쏴봤진 않지만은 예비군한테 가르쳐야 돼. M60에 대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실전으로 쏴본 적은 없지만 빠삭한 거죠. 거기. 글로 배웠군요. 그렇죠. 무게가 얼마고 재원이 맺히고 단 뭐 쓰고 이거에 대해 빠삭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진짜 주특기 본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받죠. 그 글로 배운 거를 실전에 쓸 수 있나요?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하게 되겠죠. 닥치면 다 하게 되겠죠, 뭐. 나 이 나라 군대 믿을 수 없네. 나 이 나라 군대 믿을 수 없네. 예. 여러분, 제가 M60 기관총 소총이라고 잘못 말했던 점 사과드리고, 다만, 제가 주특기가 M60이었다. 1112번 M60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 아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와, 우리 이 작가의 영향력이 이 정도구나. 말 한마디 가지고 난리가 나는구나. 아유. 근데 지금 그린비 님이 주특기 104라는데 아마 이게 바뀌었습니다. 주특기 체계가. 옛날에는 세 자리 숫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할 때 네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M60은 1112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오해 있을까봐, 혹시. 네, 또 저거는 주특기가 몇 번인지도 몰라 이럴까봐. 내가 겁나서 말을 못하겠네, 진짜! M60 올라왔어, M60 사진. 사진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저겁니다, 그래요. 예. 처음 보시는 건 아니죠? M60? 그러면 예. 사진으로 많이 봤죠. 직접 쏴보지는 않았고. 쏴보진 않고. 예. 그래요. 어쨌든, 3군 단장으로 갔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요, 이 3군 단장 시절에, 따로 철책을 쳐놓고, 네. 막 방갈로 같은 거 따로 만들어서. 미로처럼 만들어놨다면서요. 그래서 박정희를 감금시킬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진짜예요? 차지철의 말이죠, 뭐. 차지의 증언인데, 이거는, 차지철이 자기 동서? 자기 친척,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동서인지, 아마 동서일 거예요. 다 자기 동서한테 이런 계획을 털어놨었습니다. 그 양반이 증언을 했으니까, 이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뿐만이 아니고, 뒤에가 설명하겠지만은, 김재규는 박정희를 시해하려는, 혹은 이렇게 가둬놓으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74년 9월 18일, 건설부 장관 시절, 건설부 장관 사령장을 받으러 갈 때, 권총을 차고 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쏠라고. 권총을 차고 왔고, 75년 1월 27일경에는 대통령의 건설부 초도 순시 때 태극기 밑에 권총을 숨겨놨다 그래요. 역시 그때도 시해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1979년 4월, 그러니까 11.6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에도 안가에서 암살하려고 각군 참모총장
육참총장, 해사총장, 뭐 해군 또 공군 다 3군 참모총장 불러서 대기시켰다 그럽니다. 이렇게 3번, 4번이나 여러 차례 준비 시도를 했다가 불발되고 결국 10월 달에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맞는 말이라면요. 12.6이요. 네. 사실, 뭐, 이 작가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적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미흡하고. 너무 미흡하죠. 네, 우발적이라고 하기에는 또, 네.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했었던 게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약간 허당인가요? 좀 허당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차례 그냥 혼자서 뭐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계속 마음속으로만 있고 용기가 없어서 실천을 못한 거죠. 근데 그날 차지철하고 이게 문제가 터지면서 예의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훅 해서.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거하고 계획적인 게 어떻게 교묘하게 겹쳐서 딱 그래. 반반씩. 그래서 터진 게 아마 그때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작가님 성격이라면 어땠을까? 저희는 철저하게 하죠. 철저하게 합니다. 왜 믿음이 안 갈까,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EJ의 무슨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 하는 것도요 다 철저한 준비하에 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오겠지 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제가. 나 정말 부끄럽다. 네. 지금 MB도 M60 쏘는 이런 모습 사진 원래 유명한 사진이죠. 네. 지금 뭐 우리 문화라도 보고 계실 텐데 이 사진을 네. 저렇게 쏘면요 머리 다 날아갑니다. 이 개머리판에 이게 반동 때문에? 다 날아갑니다. 저 앞에다가 눈을 갖다 대야 되는데, 이건 뭐야?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얘기지. 우리 명박이 형께서. 그러니, 아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정말 한번 쏴왔으면 좋겠네, 저거, 진짜로. 한번 쏴보시죠, 이렇게 해서. 얼굴 다 날아가게. 근데 총 쏠 때요, 반동이 그렇게 센가요? 엄청 세죠. 우리가 보통 총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총을 쏘지도 못하잖아요. 군대 가서나 그런 건데. 처음에 군대에서 총소리 들었을 때, 이렇게 세 그랬어요. 엄청 세더라고, 총소리가. 귀가 터질 정도로.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홍콩 영화, 르와르 영화 보면은 두 손에서 권총 쥐고 따따따따따따 하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람보 보면 이 M60을 양쪽 손으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한 건가요? 예. 그리고 이게, 반동도 상당히 심합니다, 진짜. 엄청 심해요. 나중에 이게 멍들 정도로 많이 아파요, 총 쏘면. 이거, 요즘에 왜, 뭐라 그러죠? 이게, 클레이 사격 같은 거. 네. 할 수 있는 데 많아요. 네. 근데 클레이 사격도 반동이 심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수건 같은 거 대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아파요. 여기 문경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관광으로 한 거 있어요. 근데 클레이 사격은 재밌지. 왜 재밌냐면 산탄총이기 때문에 대충 공중에 쏴도 맞거든요. 그거는 쾌감이 있어. 또 이 접시가 맞았을 때 팍 터지는 어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가셔서 한번 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하면서 한번 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면. 서바이벌 할 때 쓰는 총이랑 다른 거구나. 그럼요. 그거랑 완전 다르지. 네. 그래요. 별 얘기를 다 하는군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박정희를 암살 혹은 감금 이런 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군 단장 끝으로 전역을 합니다. 이제 별 3개 달고 전역을 했었죠. 근데 아까 보안사령관, 육관고사령관 별 2개인데 이거는 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군의 요직, 정보를 독차지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요직이라고 말씀드렸고 김재규가 이 제대할 때 되게 안타까워했다 그래요. 왜냐면 4개를 못 달았잖아. 대장을 못 단 거예요. 대장. 네. 박정희도 대장을 달고 예편했는데, 김재규. 소장인데. 소장인데 그냥, 그 다음에 바로 대장 달고. 이거 똑같은 거죠. 전두환도 소장에서 1년도 안 돼서 대장 달고 일단 나갔으니까. 지들 마음대로야, 어디, 저거 주는 게, 김일성이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예. 염원이지, 염원. 사성장군. 그거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별을 3개 달고 전향을 했고요. 한편 차지철은 5.16 쿠데타에 적극 가담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공화당 전국구에 진출했고 이후에 이제 7대, 8대, 9대, 그러니까 6, 7, 8, 9 4번 연속 당선이 돼서 4선의 중진군이 됐습니다. 박정희는 젊은 군인들에게 국회로 들어올 것을 많이 권유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게 전두환한테 박정희가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전두환 당시 대위였죠. 전두환을 불러서 국회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전두환이 나이가 34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은 거절하죠. 자기는 국회로 들어갈 용의가 안 되고 그냥 군에 남아 있겠다. 또
각하를 모시는 사람이 군에 한 명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군에 남게 되고 차지철은 이제 그런데 같은 대위였습니다만 차지철은 쿠데타 일어나고 소령 달고 중령 달고 바로 이제 진급 바로바로 해가지고 중령에서 예편하고 국회로 들어오게 되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 젊은 30대의 젊은 군인들에게 박정희가 계속 국회로 들어와라 했던 것은 역시 인물난이죠. 인물이 그만큼 없었으니까 내가 믿고 이 공화당을 맡길 만한 인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사람들로 국회의원들도 좀 채워야 되니까. 근데 말을 잘 듣는 그리고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 쿠데타 할 때 박정희도 40대 나이가 4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륜 있는 사람을 이 자기 정권으로 데리고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구영 씨 같은 원로들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원로 같은 분들 이제 모셔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이러면 쉽게 이제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젊은 군인들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새롭게 정당을 창당할 때는 항상 겪는 게 바로 인물난입니다. 어제 아마 우리 안철수 씨께서 새정치연합이요. 예, 발족 했습니까? 네. 했었죠. 근데 여기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없어요, 인물이. 그렇게 인물이 우리 정치권에 새롭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롭게 바람을 일으키려면 또 인지도가 떨어지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과거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죠. 여기 이동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날 왜 안 부른지 모르겠네. 과거에 문제가 좀 많나? 조사를 했나 본데. 예.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평생? 뭘요? 이거 문제가 많아서? 제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죠. 그럼 문란함만 좀 줄여요. 알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란함만. 예.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활동 중에요. 이 재밌는 건 이제 월남 파병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네. 재밌는 일화죠. 네. 이제 사실 미국에서 요구하기 전에 박정희가 먼저 자기가 가겠다 월남에 얘기했고 일단 미국하고 이제 협의가 됐어요. 됐는데 이제 미국에서 우리한테 조건을 줄 거 아닙니까? 네. 파병해주면 우리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안 되니까 박정희가 머리를 쓴 거죠.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반미 데모 혹은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데모가 많다. 이것을 끝은 없는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한테 쇼를 보여줘갖고 봤지. 내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월남 파병이 데모가 워낙 많아서 월남 파병 못하겠어. 이렇게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똥줄이 타니까 그래? 오늘 내가 약속했던 거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쇼를 누가 주도적으로 했다? 차지찬. 그렇습니다. 차지찬이가 주도적으로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나름 이득을 보게 해서 쇼를 한 건데 박정희가 차지철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임자가 한번 쇼를 한번 주도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차지철이 박정희가 하라면 다 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그래서 박정희 명을 받아서 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남 파병이 뭔지, 또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그 베트남의 역사 이런 걸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 진짜 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월남 파병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뭔가 깨달아서 정말 이제 여기 빠져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순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화당 내 소상파 의원들, 데리고, 또, 당시 야당 의원들이 또 반대를 많이 했으니까. 네. 야당 의원들과 데리고 국회에서 난리 친 겁니다. 공화당, 이제, 파병하면 안 된다고 막 일어서서 말이죠. 막, 으쌰으쌰하고. 그런데 박정희가 좀 화가 났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쇼만 하라 했더니 말이야.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 지금. 요런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말이죠. 예. 그래서, 진노하셨다고, 우리, 각하께서. 그래서 각하께서 차지철을 불러가지고, 고마해. 한마디 하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만했다라고 하는 거고. 저 궁금한 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임자라는 표현을 되게 잘 쓰셨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건 말버릇이겠죠, 임자, 자네, 이런 것들. 네. 임자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또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요. 차지철의 일화를. 삼선 개헌 때, 아까 제가 정구영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구영 씨가 이제 공화당 초대 총장이었죠. 초대 총장인데, 이 양반이 왜 공화당에 갔는지 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초대 총재 정구영 씨가 삼선 개헌을 반대합니다. 박정희 삼선이 반대하니까, 이 원로가 반대하니까, 어떻게 보면 삼선 개헌에 어떤 힘이 안 실리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김재규 차지철을 다 보내요. 정구영한테 보내서
정구영을 이렇게 좀 회유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차지철은 이 원로 정치인 초대 공화당 초대 정구영 씨한테 협박을 합니다. 엄청나게. 아니 뭐 원로면 다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협박을 했겠죠. 이 작가님인데. 예, 되게 비슷하다. 예. 근데 김대균은 총재님 뭐 이번에 각하를 뭐 이렇게 했겠죠. 네.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근데 같이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와가지고 말다툼을 한 것 같아요. 야, 지철이 너 뭐 어떻게 총재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연세도 많으시고 그분이. 그렇지. 예. 막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차지철이 각하 심부름 하려면 똑바로 해요. 그래서 대들었다 그래요. 보안사령관이 그렇게 흐물흐물하니까 말이야. 저 따위들이 설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10살이나 어린. 10살 어린 놈이 슬슬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알긴 아시네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부터 그러니까 11.6이 일어나기 뭐 10년 전부터 두 사람 간에 있던 성격 차이에 대한 또 이 차지철이가 자꾸 선배님한테 기어오르려고 그러고. 싸가지가 없는 애들은 조금 그래. 예.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봤을 때 말이죠. 일화를 봤을 때 오래전에 있어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지철 씨가 문세강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호실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경호실에 피스톨박 박종규 씨가 피스톨박. 예, 유경수 암살 사건 문세강이 일으켰던 제대로 처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박종규 씨 총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유경수 씨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경호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 대통령 영부인이 사망했는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래서 물러나고 대신에 차지철이 경호실로 임명됐는데 박정희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말기로 치닫는 계기가 된 게 아마 차지철이 경호실장을 하면서부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경수 사망하고 이제 박정희가 여색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도 여자는 좋아했죠. 여자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재떨이 사건도 있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네, 예. 재떨이 사건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이 유경수가 사망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그게. 그러니까 명분까지 네.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예. 사흘에 한 번씩 이제 재혼을 안 한 이유도 그런 이유 같아요. 사흘에 한 번씩 그런 짓 하려고. 이 작가님이 결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와 같은 거군요. 예, 물란한 생활을 위해서. 예. 근데 재혼을 안 한 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여성들과 어떤 잠자리를 가지려고 한 것도 있었겠고 영애양 박근혜 당시 영애가 재혼을 반대했죠. 왜? 자기가 퍼스트 레이디 역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새엄마가 들어와봐. 자기가 못하지. 그래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측근들이 각하를 세상각 가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근혜 영애양께서 계속해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 권력욕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활이 몸에 딱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예. 다들 어디 가면 다 으쌰으쌰 해주고 고개 숙여주고 뭐 이러니까 좋은 거거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퍼스트 레이디 역을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요. 아버지의 이런 엽색 행각을 말려야지. 몰랐다 그럴 겁니까? 몰랐다고 해도 잘못된 거고. 에? 알고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이런 양반이 무슨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 또래의 여성들이 혹은 자기보다 더 어린 나이 여성들이 밤마다 자기 아버지한테 불려가서 몹쓸 짓을 당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런 사람이 무슨 지금 와서 여성 인권을 얘기하고 복지를 얘기합니까? 그분이 여성 인권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선거 전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 때만 얘기하시고 그 뒤로 싹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후보 때 누가 적어주고 말씀했거든요. 지금 대표 누구지? 황우여. 예, 황우여 대표요. 황우여 씨가 선거 전에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 여성을 대표한다고,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여성이라고 막 그런 얘기 했어. 아유,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워. 그러니까 어디다 부끄럽지? 아이고, 부끄러워라. 참, 그년자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참 또. 잠깐만, 나 동참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러다 같이 달려 들어가겠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차지 처리가 꿰찼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실 뭐 국무총리인 김종필도 다른 사람을 추천을 했고 이제 주변에서는 좀 말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차지철이 그 당시에 40살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성격이 또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경호실장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경호실장은 사실은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어야 되죠. 예. 그러면서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묵묵히 대통령 곁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지가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선택이지 뭐 이거는. 박정희 선택으로 차지철이 이렇게 됐다. 근데 차지철이 이렇게 된 거는 박정희는 왜 그럼 차지철을 선택했냐? 네. 역시 이것도 견제. 자신의 신복들끼리 충성 경쟁을 해라. 견제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 생각보다는 오히려 누가 나한테 충성을 다하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박정희의 어떤 이런 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박사가 자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서. 그럼 혹시 세작 쪽을? 세작 쪽을 좀 키워줘가지고. 나 정말. 이 디바이드 앤 룰. 이걸 내가 해야겠는데. 그래요. 어쨌든 차지철의 경호실장 임명으로 곧 이어서 이제 유신이 되고, 민중의 저항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민중의 저항이 시작되니까 국민들이 박정희를 외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정희가 더더욱 나만 위해주는,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규가 나름대로의 괜찮은 보고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부마 항쟁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럴 때 그걸 다 묵살을 한 거죠. 차지철 이야기만 듣게 되는 거니까 귀에 좋은 이야기만 자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총명한 박정희가 간 거지, 맛이 간 거지. 선조가 마치 일본을 왜 사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팀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팀의 얘기가 달랐는데 거기서 선조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그렇죠. 들어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예. 권력자들의 선택, 바보 같은 선택이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작가님은 아까 그런 걸 배울 게 아니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네. 저는 제가 듣기 싫은 이야기 다 듣지 않습니까? 뭐 온갖 악플 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고서 전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이게 더 나쁜 것 같은데? 머리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월권을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이 아니면서 자체적으로 월권을 하지 않습니까? 월권을 네. 하면서 경호실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자기가 앉으면서 군의 인사 문제까지 자치철이 개입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야당을 대상으로 한 정치 공작까지 경호실에서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정치 공작은 원래는 중정에서 하는 거죠. 네. 중정에서 그거 하라고 박정희가 중정을 만들었던 거 거기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경호실에서 중정이 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이 정치 공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사설 정보 부대를 만듭니다. 차지철이가. 그래서 중정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를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이 사설 정보 부대를 운영했던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의 처삼촌 되겠습니다. 이규강이라고. 이게 또 전두환하고 연결되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차지철이가 무슨 김영욱 죽었을 때 김재규가 한 게 아니고 차지철이 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오. 그만큼 독자적인 어떤 부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다 월권인 겁니다. 근데 박정희가 이걸 뻔히 알면서 그냥 내비뒀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고. 어쨌든 차지철은 그런 겁니다. 각하가 곧 국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하에게 어떤 해가 되는 것, 모든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 공작까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김재규는 어떻게, 차지철이가 경호실장한테 김재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아까 3군 단장으로 별 3개로 은퇴했다 했습니다. 네. 군에서 나와서 옷을 벗었죠. 옷을 벗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를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발탁합니다. 이게 좀 급이 안 맞는 거예요. 삼성 장군의 예비역 장군을 중앙정보 부장도 아니고 차장. 차장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김재규가
중정 차장으로 가는 거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거기는 못 간다. 아무리 박통의 명령이지만. 왜 그랬냐면 당시 중정부장이 신직수였거든요. 신직수였는데 신직수가 한때 김재규의 부하로 있었습니다. 군대 있을 때. 그럼 김재규로서 어떻게 내 부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내가 다시 어떻게 밑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힘든 일이죠. 군인들 특히 위계 질서에 굉장히 그렇죠.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김재규가 5사단 참모장 할 때 신직수가 5사단 법무장교였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김재규의 가족들도 반대가 심했다 그래요. 왜냐면 중정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네. 지금 마치 국정원 국정원처럼. 직원이라고 그러면은 뭐야, 그렇지. 네, 이렇게 얘기하듯이. 듣고 계신 국정원 직원분들 속상하시죠. 속상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도 뭐 십자 댓글 쳐달고 돈 그렇게 많이 받고 뭐 이 편하잖아요. 얼마나 편해. 댓글 달고 돈 벌고. 난 그 정도 그런 일 나도 하겠구만 뭐. 예. 그렇게 악명 높은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정이. 그것도 남산 뭐 끌려가면 뭐 초주금이 돼서 나오고 뭐 이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예롭게 제대한 우리 김재규 장군이 글로 들어가서 똥물을 손으로 만질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들이 반대한 것 같습니다. 뭐 군인 제대해서 말이죠. 이 정도 중장급이면 또 다른 무슨 이 사회단체 수장으로 가기도 하고 또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에 또 수장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다 그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막 낙하산을 막 던지잖아.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왜 중장부장으로 가냐. 그래서 중정 차장으로 가냐. 그래서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중정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는데 유경수 여사가 김정희한테 전화를 걸어서 재규 씨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재규 씨는 안 그랬겠지. 김 장군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흔들려서 가기로 했다고요. 이 작가님이 왜 지난번에 유경수 여사가 뇌조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런 여성 만나고 싶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김재규도 유경수 여사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탁에 흔쾌히 응한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이 양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편의 어떤 이런 잘못된 행적을 막았으면 어땠을까. 물론 뭐 그런 거 하다가 재떨이 사건도 있고 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이런 점을 안 닮았나? 그러니까 엄마를 왜 안 닮았을까요? 그러게요. 보통 딸들은 엄마 닮는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엄마의 모습으로 제가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 그랬나 모르겠네. 참 아쉽네요. 아버지 나쁜 점만 배운 것 같아.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중정으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74년 9월에 건설부 장관으로 이제 직을 옮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설부 장관 재직 시에 이제 한 두 차례 박정희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를 했다 그러는데, 자, 그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74년 9월 14일 건설부 장관 사형장 받는 날입니다. 권총을 푼 것 같다. 이건 언제 이야기한 거냐면요. 79년 11월 30일 날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윤택형 변호사에게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때는 혁명을 생각한 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나하고 그냥 둘이 같이 없어지자. 그렇게 해서 없앤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차 타고 가는 그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갈 때 내가 뭐 혁명 이런 걸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 죽이고 나도 죽겠다. 둘 다 같이 없어지면 이 나라가 그대로 조금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 이 생각으로 권총을 차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포탈 찾아보시면요, 김재규 육성으로 나옵니다. 있을까? 있겠죠.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육성으로 들었으니까. 네. 이걸 이제서 틀어줬나 모르겠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이게 재밌는 거는 김재규가 건설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김재규 건설부 장관으로 있을 때 부친이 사망합니다. 잘 살았다는 네, 학교도 세우시고 그렇죠. 그 훌륭하신 분. 네. 사망하는데 이 묘자리를 이제 또 풍수지리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의 묘자리를.
사실 DJ도 그렇고요. 뭐 이해창 씨도 그랬고 김동영 씨도 그랬고 그리고, 뭐 예. 다들 대통령 하려고 맘먹는 사람 다 묘짜리 챙기잖아요. 네. 묘짜리 챙기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지간한테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김재규 씨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 지간이 아버지 묘자를 받은 지간이 누구냐면 손소구 씨입니다. 육관도사라고. 예, 그 유명하신 분 김대중 DJ의 예. 이제 조상의 명으로 써주신 분이 이게 육관이죠. 그래서 이 김재규의 아버지 묘소를 육관도사가 잡아줬는데 그런데 이 육관의 제자인지 누군지 알죠? 장용득이라고 또 다른 지간이 있었어요. 다른 지간이 그 자리가 손소구가 잡아준 자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장용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년 안에 장남은 김재규를 이야기한 거죠. 장남이 총기 등 쇠붙이로 죽거나 목매달아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관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재규가 장용득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육관의 말을 들어서 그 자리에다가 묘를 써서 육관이 그 자리가 군왕이 나올 자리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11억이 터지고 말이죠. 목매달려서 사망한 거지. 교수형에 처해졌으니까. 장용득의 말이 딱 맞은 거죠. 하하. 이 작가님은 그런 거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재미로.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믿고 나쁜 말 하면 이런 또라이 하면서 안 믿어요. 이거를 지금 뭐 말하라고 해요, 이렇게. 예,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 작가가 대권 도전할 때 이런 조언해 주실 분들, 예, 알아서. 좋은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지만, 전두환이가 그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말이죠. 이 전두환한테 많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막 감옥 가서 뚜룩 패고 이랬어요. 그 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협박이에요? 협박입니다. 야, 진짜 끝까지. 자, 김재규 대 차지철, 저희 또 다음 주에 3번째 시간으로 찾아와야겠네요. 다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작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